기업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의 크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 생각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이 큰가, 두 번째로 그 기업 문화가 얼마나 성취지향적인가, 그리고 경영자 혹은 리더들이 얼마나 원대하고 이 가슴 떨리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그걸 구성원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저희는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제신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굉장히 스페셜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님 오늘 설레지 않습니까? 나는 설렌다기보다 감회가 있네. 연이 좀 진짜 있으신가 한 봐요. 20년 만에 뵙고 뭐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옛날 얘기도 했는데, 예. 사실은 이거 끝나고 한잔 하고 싶은 그런 옛날에 그 추억의 그 술을 제가 빨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지배구조 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큰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맞아요. 이 네. 이벤트가 뭔지, 그 이벤트의 주인공인 메르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부회장님은 사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거의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예. 오늘 어떻게 3프로 TV에 나와 주셨습니까? 그 메리츠 사정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주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할 기회가 네. 현장 경영자로서 한번 있었으면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뭐 유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룹에 또 큰 이벤트가 있었고 그걸 또 네. 주도하셨는데, 사실은 부회장님은 업계가 다 아는 채권 전문가셨어요. 지금도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2000년대 초반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죠? 저는 이제 증권회사 채권 세일즈맨이었고 우리 부회장님은 큰 자산운용사의 운용 헤드를 하셨는데, 그래서 비즈니스적으로 또 사적으로도 많이 뵙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증권회사 CF를 거치시고 또 CEO도 하시고 보험사와 금융지주 CEO를 하시는데, 굉장히 큰 변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또 공백도 좀 있으셨는데, 경영자로서 평상시에 지금 주주가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외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제일 강조하시는 가치와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기업의 크기는 자본의 크기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생각의 크기가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구성원들 생각의 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의 크기를 결정하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이 큰가, 두 번째로 그 기업 문화가 얼마나 성취지향적인가, 그리고 경영자 혹은 리더들이 얼마나 원대하고 이 가슴 떨리는 목표를 제시할 수 있고 그걸 구성원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저희는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뭐 역량과 태도 중요한 포스트일수록 이 두 가지 이외에 에너지 레벨이 얼마나 높냐, 이 사람이 이 욕망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들을 세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가 다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흔히 하는 그 말이 있는데, No compromise, no bargain. 퀄리티에 대해서는 컴프로마이즈하지 않고 그 사람 몸값 가지고는 흥정하지 않는다, 다 준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에서 성취지향적인 것이 생각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주의를 기업 문화의 그 주춧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기가 거의 없는 조직인데, 금기를 금기하라가 저희 그 슬로건 같은 건데, 근데 금기어 중에 하나가 충성심 혹은 로열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측정할 수도 없고 이건 갖다 붙이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많은 성과를 낸 사람이 많이 충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나 중요한 포스트의 리더를 뽑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이 가슴 떨리는 그런 목표를 제시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걸 얼마나 전염시킬 수 있냐. 저희는 리더십이 전염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채권 매니저로 오랫동안 시장 복판에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몇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기업들을 관찰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옆에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어떤 기업이 정체하는지, 어떤 기업이 쇠락하는지, 그런 것들 요인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하면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인간의 공포와 탐욕이 어떻게 인간을 변화시키는지, 네.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체험하고 연구하면서 좀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포가 켜지면 우리 두뇌 편도체가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촉발하는 지점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의 정상적인 생체 리듬, 예를 들면 뭐 소화 기능, 생식 기능,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이 일시 정지를 합니다. 건전하고 원대한 욕망이라는 거는 주먹을 쥔 채로 손바닥을 필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우리를 굉장히 잘 지켜서 우리의 정상적인 두뇌 기능, 이 전전두피질이 잘 작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저희는 욕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회장님을 모시게 됐던 빅이벤트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지배구조 개편은 사실 내용이 뭐 일반적으로 듣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그 최근에 이제 메르츠금융이 좀 시장을 놀라게 했던 굉장히 큰 폭의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을 하셨잖아요. 일단 간단하게 좀 어떤 식으로 개편을 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가 다 그 상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중복 상장이고. 그렇죠. 예, 그 메리츠 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지분율 79%를 가지고 있고, 메리츠 지주는 증권의 약 59%, 화재의 6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증권의 59% 이외에 41% 주주, 그리고 그 화재의 36% 주주께 화재 한 주당 증권 0.161주, 그리고 지주 한 주당 화재 1.265주를 드릴 테니 교환을 하자라고 저희가 제안을 한 거고, 반대 매수 청구가 없다고 전제할 경우에, 그 교환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에 구조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대주주의 지주에 대한 지분율은 79%에서 47%로 떨어지고 신주를 발행해서 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지주는 증권과 화재를 100% 소유하고 때문에 증권과 화재는 상장 폐지. 예,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구조에서 49%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죠. 47%. 47%로. 그러면은 그 조종호 회장님 지분이 네. 만약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전이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를 내면 예. 최대 주주 자리를 잃어버리실 게 거의 명확하나 네,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구조 변화가 가능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9%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승계를 한다고 할 때 한 60% 세금 내더라도 약 32% 정도의 지분이 남고, 네. 그렇죠. 나머지는 약간 그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연부연납을 하고 좀 주식을 더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47%에 40%는 18.8%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경영진들은, 저를 포함한 경영진들은 기존에 3사가 다 상장이 돼 있어서 생기는 캐피털 리앨로케이션의 문제, 비효율, 커뮤니케이션의 비효율, 이런 것들을 절감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이걸 저희가 먼저 얘기 꺼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승계를 예. 안 하겠다고 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한 2019년 어느 즈음에, 하반기 어느 즈음에 네. 조정호 회장께서 승계를 하지 않을 테니, 그동안 보니 많은 비효율들이 있는데 그 내 지분 내려가지고 승계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바꿔도 좋다라는 그 얘기가 있어서 먼저 그런 언급이 있으셨군요.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약간의 그
histori는 있는데 네. 2018년쯤에 이제 그 조정호 회장께서 저를 부르셔서 승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맡겼는데 몇 년 동안 진 적이 없다. 당신이 한번 그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2018년 하반기에요. 그때 처음 이제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고 생각도 안 했는데 승계니 뭐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그때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뭐 승계는 가능한데 그때 제가 확실하게 체감한 거는 승계 즈음의 대주주의 포지션이 일반 주주하고 이해상충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렇죠. 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예. 뭐 아시는 것처럼 그 대주주가 지분의 100%를 승계하겠다고 할 때 그러면 60%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 승계 받는 사람의 포지션은 자기 돈 40%에 5년 연부연납에 신용을 하고 60%를 신용으로 주식을 들고 있는 그렇죠. 주가가 40%만 하락하면 깡통 계좌가 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계 전에 정상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쓰기도 어렵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 되게 꺼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대주주가 윤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그 물려주고 싶은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욕망이죠. 예. 그 부분에 정면으로 배치 이건 위험한 지점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승계가 맞냐, 기업을 물려주는 게 맞냐, 돈을 물려주는 게 맞냐는 부분을 이제 계열사 CEO들끼리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그 조정호 회장께서 18년 송년회 때 먼저 그거를 그런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시고 그때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얘기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이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어느 때 한 1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가끔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결정이 승계하지 않을 테니 구조를 훨씬 효율적으로 한번 짜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뒤로 이제 저희가 그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번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딱 짜면 쭉 달렸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뭐 이 기업사에서도 많고 예. 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기업 그 배경으로 한 영화나 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충성심 시험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잘 짜갖고 오면은 얘는 나를 내보내려고 그러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논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더 진정성 평상시에 그 정도는 신뢰가 있으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스타일을 알고 했기 때문에 뭐 아니 근데 그 관련해서 한 가지 그 회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 오너라는 말이 뭐 맞는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최대 주주기 때문에 이른바 경영권이라는 걸 행사하고 싶은 그것도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근데 업계에서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김용범 부회장님을 비롯한 CEO들에게 경영의 정권을 맡기고 계신다. 네네. 정말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안 그러니까 하십니까? 제일 예민한 게 연말에 예. 보너스 임원들에 대한 보너스, 예. 그다음에 보상. 승진과 그 퇴임, 예. 인사를 제가 지주를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9년 반 일을 했는데 저도 지주를 맡고 있지만 계열사 CEO들이 올린 거에 손댄 적이 없고 저도 이제 그 계열사를 하나 맡고 있으니까 맡고 있는 거를 제가 보너스든 승진이든 퇴임이든 간에 올렸을 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니까 한 번도 손을 대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로 제가 그 한 가지로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가 뭐 순서상으로 좀 뒤에서 앞으로 나온 너무 김에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 이거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의사결정 하실 때 사실 한국에서 이런 식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 사례를 저는 못 봤거든요. 네네, 저도 못 근데 봤습니다. 그런 의사결정이 세면 일종의 선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조정호 회장님도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재벌가 쪽에 계셨던 분인데 네네. 혹시 다른 분들에게 눈치가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선례가 나와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지배구조 개편 사례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보여준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없으셨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좌고 우면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정말. 네. 아, 자고 오면은 없어요. 그럼 뭐 그냥 정해진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분할 상장, 동시 그렇죠. 상장이에요. 공매도보다 더 무섭다.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였는데 메리츠금융은 이번에 그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장된 자회사를 100% 자회사로 두는 그런 네네. 지배구조 개편을 하게 되셨어요.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왜 했냐와 왜 지금 했냐는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4년부터 지주를 맡아서 지주하고 이제 그때는 증권이었고 15년부터는 화재 계열사 두 개를 이제 겸직을 했는데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6월이 지났는데 화재가 돈을 많이 벌었고 이제 화재는 추가적인 뭐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증권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옵티멈의 의사 결정은 화재에 있는 잉여 이익을 지주 배당을 받아서 지주가 증권에 증자를 해서 자금을 캐피털 리앨로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뭐 분기 반기 배당이 가능하다고 법은 되어 있는데 무지 번거로워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3월 주총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그때 배당 받은 다음에 또 이제 증권도 상장사니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또 결의하고 돈을 보내야 됩니다. 네. 시가 증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주주들 중에 일부분들은 본인의 그 지분이 다일루션 된다고 또 싫어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타임 레그가 거의 뭐 10달,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기회는 아시는 것처럼 빨리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주에 있으면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회사들이 다 상장돼 있으니까 예. 이제 내부자 정보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증권하고 화재 임직원 간에 예. 화재는 굉장히 안정적인 플로우를 공급할 수 있는 조직이고 성격상 증권은 좋은 물건들을 잘 소싱할 수 있는 그 인력들이 민첩함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 좋은 투자 기회들을 훨씬 많이 얻었을 텐데 예. 이게 컴플라이언스 체크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상장사니까. 논의의 폭과 이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고 타임 레그가 있어서 여기서도 여러 번 그 기회를 놓친 그 아쉬운 기업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하고 화재 간에 그 필요한 거래를 할 경우에도 그 혹시 한쪽에 치우친 거래가 아닌가 계열사기 때문에 둘 다 상장사고 주주가 다른 부분 때문에 2중 3중으로 확인하고 뭐 이런 그 프로텍션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것들을 지주가 100% 소유한 지금 현재 은행 지주들처럼 만드는 게 그 효율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 어느 즈음에 하반기 어느 즈음에 이제 대주주께서 승계 생각하지 않겠으니 구조를 효율을 높인 쪽으로 짜봐라. 근데 그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빨리 하고 싶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규제 자본도 충족을 해 RBC 비율 뭐 이런 비율을 다 충족해야 되고 거기 돈이 들어가고 또 반대 매수 청구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도 감당해야 되고 그렇죠. 또 주주 환원에 들어간 돈도 있고 해서 저희 결론은 증권과 화재의 단기 순이익이 합쳐서 1조가 넘어야 이게 가능하다.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2011년에 한 1조 4,300 그러셨죠. 정도를 했고 예. 금년 3, 4분기까지 거의 1조 4천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을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니까 내년을 볼 때도 뭐 금년보다 작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는 준비가 됐다 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네. 하게 된 거고 결정을 한 시점에서 하나의 점검 사항은 있었습니다. 예. 교환 비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준비를 들어가는 게 한 2달 전쯤인데 예.
그때 그 법과 규정에 그 있는 근거대로 계산을 했을 때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 3자 교환 비율이니까 셋 다 회피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니까. 근데 저희인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효율이 올라가고 통합되면서 또 강화된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거로 충분히 그 상쇄가 될 수 있다. 유동성 프리미엄도 또 올라가겠죠. 물론입니다. 예. 그런 거로 볼 때 큰 무리가 없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네네. 3사의 주가에도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줄 만한 맞습니다. 이슈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나운스 되고 나서 그 다음날 주가가 3사가 다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런 그 비공개되어야 될 정보가 사전에 얼마나 유출이 됐나 이걸 또 점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그 증시에 그 흔히 하는 얘기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자조적인 얘기거든요. 맞아요. 미국 같으면 좋은 실적을 내면 그때 따라서 하면 수익이 난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호실적 나오면은 그때 팔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네. 근데 거의 그 사전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런 큰 매머드급 재료를 반영하지 않은 모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뉴스에 반응을 했단 말이죠. 네네. 얼마 동안 실무적으로 이제 뭐 부회장님이 이제 주관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런 점검들 이런 게 굉장히 보안이 잘 지켜졌어야 되는 사안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고 보안은 어떻게 유지를 하셨습니까? 그 이제 처음에 이거를 한 사람들은 한 3명 정도의 아주 소수로 예,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게 진행이 되면 이 3사의 CFO를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그 변호사 내부 변호사에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불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반쯤 전에는 10명 정도로 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임박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로펌의 변호사들이 껴야 되고 예, 주간 증권사의 사람들이 또 껴야 되고 그렇죠. 외부인. 예. 그리고 이제 그 감독원에도 사전 통보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이사들한테도 일주일 전에 대면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정보 보안이 신경이 쓰여서 내부적으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간 증권사에도 사회이사들한테도 이건 결정된 게 아니고 21일 바로 전 금요일 날 주가를 다 보고 점검을 해서 회의를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 중단할 거고 네.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진행할 거다. 예,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공시도 네, 그 예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순간까지 다 보안을 지켰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예, 이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 이제 그 두 가지 보안을 욕먹을 각오를 하고 했는데 저는 잘 지켜졌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예, 월요일 날 그 지주 주가가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그걸 보고 보안이 지켜졌구나 이렇게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교환 비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사실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이 세 개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주식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얘기는 교환 비율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 1년간의 주가를 이렇게 저도 같이 봤는데 네. 화제가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 맞습니다. 증권은 좀 별로 안 좋아요. 네네. 지주도 별로 안 좋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지주나 증권 주주 입장에서는 나 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게 뭐 1년 주가가 잘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네, 우리는 맞습니다. 더 오를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산 맞습니다. 건데 그러면은 이런 주주들이 유불리를 따지게 되면은 뭐 증권 업종은 전반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좀 낮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조금 주가 측면에서 좀 아쉬울 수 있는 지주라든지 네네. 뭐 증권 주주들은 좀 불리함을 어떻게 좀 상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증권 CEO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그 최임훈 부회장하고 뭐 한 10년 넘게 우리가 증권 업종이 상대적으로 접어 예. 그리고 아주 PBR도 낮은 그런 업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차별적인 ROE를 계속 내면 서스테이너블하게 낼 수 예.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여기서 이 그룹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넘게 해봤습니다. 결론은 어렵다. 이게 중력과 같다.
조금 빠져나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붙고 2021년에 좀 빠져나가는 듯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다시 붙고 해서 저희의 결론은 예. 증권업종 안에서 이 차별화를 하는 것보다 예. 지주 주식을 가지고 차별화를 리레이팅을 노리는 게 훨씬 용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수건을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은 남는데 이게 낫겠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은 네. 화재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할 때 이익이 잘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권은 반대로 금리가 약간 떨어질 때 잘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개가 이제 지주에서는 합친 표준 편차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넷 아웃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단기 순이익은 증가하고 표준 편차는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리레이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주주의 관점,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이 세 회사의 두 회사를 상장 폐지하고 이제 그 한 회사로 이제 합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즈니스는 결국은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증권이 화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화재가 증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법령에 의해서 다른 비즈니스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요즘도 이제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뭐 몇몇 증권회사 유동성 문제도 네, 뭐 맞습니다. 얘기 회자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스크를 분산한다라는 측면,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독립적인 경영에서 나오는 리스크의 분산이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이것도 많은 개인 투자자, 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거든요. 주주 이전에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를 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은행 지주 산하에 있는 은행, 증권, 그 보험들은 저희와 같은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이슈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거는 예. 비상장 회사라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은 감독원의 그 권역별로 다 여러 가지 건전성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림이 어느 정도 이상 가기가 어렵게 그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지주를 맡고 나서 2013년 말부터 예, 메리츠의 자산 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 기업 금융, 기업 여신 이 부분은 회의는 집단적으로 매트릭스로 합니다. 다만 결정은 돌아와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권이 투자하기로 한 걸 화재가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화재가 안 하는 경우에 증권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한쪽으로 더 쏠린다든지 그럴 침해받지 이유는 않는다.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좀 연장선 같기도 한데요. 사실 그 메르스 증권에서 그 밸류가 좀 낮아졌던 거, 그 피어에서 좀 벗어났다가 내려왔던 부분에 증권업 전반에 PF,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메리츠 금융은 PF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금융사기도 맞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개편을 그 김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은 좀 이렇게 걱정스럽게 보는 분들이 이게 화재가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증권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비라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주 일각이지만 네네.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증권이 10년 넘게 이제 디커플링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중력에 빨려들듯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 정도가 조금씩 약해진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증권이 PF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PF 얘기만 나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해서 훅 떨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긴 문제가 없네. 차이가 뭐지? 저희가 웃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말은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차라고 다 똑같은 차가 아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메리츠가 하는 PF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PF와 다른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화재와 증권의 PF 중에 선순위 비중이 화재는 98%, 증권은 90%입니다. 선순위가요. 선순위가. 증권도 90%인데 내부 그 제주에서 세팅한 룰이 있습니다. 이제 그 10%가 주로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네. 괜찮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프로핏 파티시페이션을 하려고 예. 이제 지분의 일부 들어가는 건데 그 투자의 한도는 그 딜에서 먹은 수수료와
초과 이자 이내에서만 네. 할 수 있다. 터지더라도 그걸로 다 상쇄할 수 있다. 원금에 전혀 손상이 없게 그렇게 해서 그 규제를 했기 때문에 화재는 98% 그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증권은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PF의 리스크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나면 담보 가치라든지 최소한의 손실 보전이 되는데 PF는 이제 이게 준공이 안 될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예를 들면 초고량 건설사, GS건설, 포스코건설 네. 그런 몇 개사에 대해서만 책임 준공을 인정해 줍니다. 책임 준공이라고. 네. 나머지는 은행 시중은행 그 계열 신탁사들이 책임 준공 보증이 붙은 것만 합니다. 네. 그 비율이 화재는 98%고 증권은 93%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TV가 화재의 평균 LTV가 44%고 증권이 46%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시장이 한 50% 터질 때까지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시장이 모를 때가 사실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로 이제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레인저 역할을 하는 건 증권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IB가 아이들이 이제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돈을 쏘는 거는 뭐 은행이라든지 뭐 이 보험회사에서 쏘는데 네. 계열 관계란 말이에요. 네네.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 어레인저로서의 그 메리츠 증권이 어레인지한 PF에 들어가는 그거는, 메리츠 화재 포션이. 숫자로 말씀드리는 게 그 감명할 것 같은데 네. 메리츠 화재가 예. 투자를 100을 했다면 PF에 예. 증권이 소싱한 게 한 30%? 30%. 네, 전후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는 다른 증권사들에서 가져온 물건인데 메리츠 화재의 자산운용 실장은 제가 그 목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에서 원망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잘 안 쏴준다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얌체 같다. 체리피킹만 좋은 한다. 것만 갖고 온다. 네네. 가져라 와라 한다. 네네. 밖에서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요. 왜냐하면 너무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빠른 결정을 해준다. 저기 가면.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더 크고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를 안 가고 메리츠를 가는 이유는 금방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저도 PF 어레인지를 해봤습니다만 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워낙 물건이 큰 데들은 네. 더. 근데 메리츠에 일단 가면 하든 안 하든 금방 결정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아마 캡티브로 해서 저거 빨리빨리 지원해 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그 투자 심의회라는 걸 엽니다. 예. 그 안에는 이제 뭐 증권, 화재, 캐피탈 다 모여서 이제 딜에 대해서 구조가 받아들일 만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하고 결정은 돌아와서 각자 합니다. 예. 근데 결정하는 시점 다 약속을 지킵니다. 네. 그러니까 신속한데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 안에 많은 원망이 있고 이게 계열사 간에 이렇게 모여서 결정하면 보통 시너지가 나서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게 되는 기업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보면 계열사 간에 원심력이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고 경영진이 완력으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잘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현안이 되는 지배구조 개편 얘기와 그 PF에 대한 우려도 한번 여쭤봤고요. 네. 이제 좀 경영 철학 관련한 거 아니면 이제 금융회사 CEO로서의 어떤 평소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증권사 CEO하고 이제 보험사 CEO를 둘 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보면 증권업계 분들하고 이제 보험업계 분들은 되게 문화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같은 금융회사라고 하지만 뭔가 다른 형식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부회장님이 CEO를 하실 때 아까 전에 이제 원성을 산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약간 악동 같은 이미지가 좀 있었어요. 증권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금융회사 CEO로서 금융회사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정체성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금융회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철학은 좀 어떠세요? 그건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메리츠가 어떠한 기능을 하길래 그 벌어먹고 살고 있고 사회에 어떤 그 편익을 제공하고 있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프라이싱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싱. 네. 예. 그 화재든 증권이든 저희는
그 정교하고 빠른 계산 능력과 그 오퍼레이션을 가장 효율적으로 빌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다 스캐닝합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저희가 BEP가 100인데 시장에서 90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거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비즈니스니까 네. 언젠가 올라올 거다라고 기다립니다. 예.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퇴직연금입니다. 네. 금리가 낮은 시점에 이일드 커브가 플랫한 시점에 장기 채권을 사서 짧게 잘라서 작은 마진을 먹고자 하는 비즈니스는 저희 눈에는 원가가 BEP가 100인데 90에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저희는 화재는 7년 반 동안 1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도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게 저희는 BEP 아래라고 생각해서 기다린 겁니다. 예. 저게 유지가 되지 않을 거다. 8년 걸렸습니다. 이번에 금리가 올라오면서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BEP가 100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높은 금리의 채권들을 얼마든지 편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제 다 차 있지만 저금리 채권으로 우리한테 이제 막강한 경쟁력이 생긴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은 90에 있다가 시장 가격이 120이 됐으니 우리 110에 제시하고 들어가서 이제 큰 포션을 가져오고 대신에 거래 상대방이든 그 소비자는 120짜리를 110에 제공하는 제공자가 생겼으니까 이제 효익을 얻고 자원의 효율적인 그 배분이 이루어지고 저희는 돈을 벌고 근데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이제 노력을 해서 효율을 개선해서 이제 가격 경쟁이 붙어집니다. 그동안 저희는 규모의 경제를 하든 아니면 의사결정의 속도를 빨리 하거나 커스터마이징 시장을 분리하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면서 네. 돈을 벌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계속되면 좋은데 어느 날 이 시장도 이제 BEP 아래로 제공하는 이제 플레이어가 생기면 저희는 미련 없이 엑시트할 겁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 겁니다. 이런 프라이싱의 기능이 저는 금융기관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 프라이싱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이게 자금을 가지고 매칭을 시킬 때 어디가 적절한 것인지를 발견해주고 그걸 통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 금융회사의 역할이다. 이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메리츠가 약간 악동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서 저런 것들도 좀 있어요. 아까 뭐 체리 피킹 얘기도 좀 나오고 네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실손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메리츠가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경향들을 좀 보인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자동차 보험 중에서 저희가 저희의 프라이싱 능력과 오퍼레이션 빌드하는 능력으로 볼 때 BEP가 저희가 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100인데 자동차 보험의 많은 영역은 한 90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서스테이너블하지 않다. 그럼 저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험을 하는데 저희 계산으로 100 이상에 있는 범위는 합니다. 실손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보험에서는 또 저희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이하에서 거래되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위에 있는 건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선택한 영역에서는 그 소비자나 계약자들한테 이전보다 낮은 가격을 제공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다시 이제 그 BEP 아래로 내려오면 저희가 꽤 그 감정의 소모 없이 간결하게 엑시스를 할 겁니다. 그런 그 감정 갈무리에는 저희가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 연관해서 이 조직을 운영하시는 것도 사실 기존의 기성의 그 금융사, 특히 대규모 금융사,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전해 듣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성과가 중요하지. 네. 왜 충성심이 중요하냐 이런 말씀하셨죠. 성과가 충성심의 네, 그렇습니다.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증권회사만 하더라도 쭉 보면 고액 연봉자들이 이렇게 쭉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그 메르츠 증권에 많은 분들이 거의 고액 연봉으로 가 있는데 네네. 그럼 성과가 저조한 사람들도 생기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대 평가를 하실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차갑게 제가 들은 바는 그렇거든요. 좀 있으면 하실 텐데 송년회 하시죠? 네네. 금년에는 아마 안 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금년까지는 안 하려고 그러신가요? 합니다. 예전에 보면
송년회 때 인비테이션을 받으면 스테이, 인비테이션 못 받으면 고홈.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글쎄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너무 차가운 거 아닌가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메리츠가 이제 성과주의라고 하면 보통은 예, 되게 이제 그 좋을 땐 좋지만 차갑고 예, 되게 살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메리츠 화재든 증권이든 턴오버 레이쇼가 상대적으로 꽤 낮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의외로. 예.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시면 예, 별로 못 느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 연공 서열이나 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연공 서열을 할 때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을 다물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 속마음에 있는 불만들을 다 적분을 해보면 전 스트레스가 가장 적은 게 성과주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턴오버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메리츠 금융지주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이 예, 뭔가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해 주셨던 제가 기사 제목으로 달았던 건데 들으셨나요? 대주주의 한 주와 소액주주의 한 주는 동일하다. 네. 그 이 얘기는 보통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하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뭐 일상적으로 하는 근데 얘기입니다. 경영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국내 시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네. 원인은 좀 경영자이자 아니면 자본시장을 오래 경험하셨던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근데 그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포지션을 말씀드리면 저는 경영자이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 투자자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밸류 투자자에 굉장히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한국에서 많이 그 어려움을 겪었던 밸류 투자자들에 비해서는 밸류가 주가로 나타내는데 어떤 구조적인 허들이 있는가를 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봐서 그렇게 순진하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밸류 투자자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근인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은 지분 범위에 딱 국한을 하는 게 마땅히 맞는데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에 벌어들인 이익이 다 자기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배당을 하는 게 되게 아까울 거거든요. 내 돈인데.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낮습니다. 네, 그런 불순한 동기 말고도 워런 버핏처럼 내부 투자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이걸 배당하는 것보다는 재투자를 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확신 때문에 네, 주주들을 이제 설득을 해서 거의 배당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부 가치를 높이는 그런 순수한 동기도 인정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 돈이 다 내 돈이다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대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승계 이슈입니다. 승계. 네. 제가 구체적으로 2018년에 경험했지만 승계를 염두에 두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다르죠. 지점입니다. 예,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환영하지 않는데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할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복판에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로 나타나는 거는 아까 증권의 경우에도 10년 동안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구조에서 탈출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주가고 사실 ROE라는 관점에서 계속 성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상장 폐지를 하고 지주로 통합을 하시면서 주주에 대한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주주 환원율을 50%를 네. 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야 우리가 지금 이런 ROE를 보여주고 있는데 50% 배당하지 말고 우리한테 맡겨서 계속 자본을 늘려나가는 건 어떠냐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2017년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이 별도의 것이 있지 않았고 캐피털 리앨로케이션의 부분 집합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내부 투자 수익률, 한계 수익률과
그 자사주 매입 소각에 따른 수익률 그리고 주주한테 배당을 해서 주주가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뭐 금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게 뭐냐. 내부 투자 수익률이 대부분 우월하니까 그렇죠. 투명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ROE도 높게 경영을 하면 그래서 주주와 회사 간의 신뢰가 생기면 배당률을 확 낮추자. 그리고 우리도 워런 버핏처럼 해보고 싶다.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생각이 2017년까지 그 TSR이라고 하죠. Total Shareholders Return. 네. 총 주주 수익률. 예. 그러니까 그 연초 주가분의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 예. 평가 차익. 뭐 이걸 이제 그것과 저희는 ROE가 거의 장기적으로는 비슷하게 가야 된다고 믿거든요. 예. 회사의 수익률이 주주의 수익률이 되는 거니까. 네. 그 생각이 저희가 이제 2017년까지 워런 버핏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내부 수익률이 더 좋으면 배당 성향을 줄이는 게 맞다. 네. 신뢰만 쌓이면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게 2018년, 19년, 20년 3년간의 경험하면서 확 바뀝니다. 3년간 화재도 증권도 다 ROE가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코스피도 올라갔고 근데 금융주들은 다 3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네. 5년 이상을 보유를 하면 저희는 그 TSR과 ROE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ROE는 좋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우리가 주주들 앞에 가서 우리는 ROE를 꾸준하게 잘 냈기 때문에 우리 할 거 다 했다. 그럴 수 있을까? TSR이 2% 3%인데 시장 탓만 할 수 있냐? 시장 탓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시장 탓만 할 수 있을까? 워런 버핏처럼 할 수 없는 이유가 한국 시장의 프라이싱 기능이 훨씬 취약하다. 그러면 TSR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 지점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캐피털 리앨로케이션의 부분 집합의 성격도 일부 있지만 이게 TSR을 보호하는 독자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주주 환원 정책이 캐피털 알로케이션 혹은 리앨로케이션의 부분 집합이 아닌 독자적인 그 의미가 있다는 쪽으로 확실히 바뀌었고 네. 이번에 이제 통합을 하면서 지주가 이제 그 연결 기준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훨씬 더 파워풀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고 세련되게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의 50%를 하겠다. 다만 그 안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 간의 블렌딩 비율은 저평가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다. 저평가 기간과 강도가 아주 심할 경우에는 50%를 상회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한 겁니다. 법과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거나 예. 규제 당국이 하지 말라고 강제하거나 그런 경우 이외에는 그래서 원칙이라는 용어도 제가 워딩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2일입니까 오늘이? 네. 이때 인사철이에요. 대부분의 CEO가 나 연장 되나? 우리 회장님이 나 어떻게 생각하시지? 뭐 회장님실에 전화하면 바짝바짝 긴장 그럴 때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그 CEO 내지 CEO 후보들이 야 저게 내가 저렇게 마음 먹어서 될 일은 아닌데 결국은 조정호 회장께서 그런 결심을 안 해주시면 네네. 인사와 돈을 다 맡겼는데 단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야 그럼 이런 그 메리츠 금융그룹의 어떤 이 지배구조 개편을 보면서 사실 이제 주주들에 대한 좋은 정책이 잘 발현돼서 주주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야 우리 사회에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고 회장님? 저는 거대 담론을 잘 믿지 않습니다. 네. 거대 담론을 통해서 사회 전체를 이제 연역법적으로 연역론으로 이걸 확 바꿀 수 있다는 착각들이 있었는데 예. 그동안 수십 년간의 그 담론이 있었지만 결론이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차라리 귀납법적으로 그런 거대 담론 말고 구체적인 행동을 누가 해서 저렇게 하면
성장하고 이익이 늘고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회사나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하게 되면서 사회가 변하는 방식이 거대 담론보단 되게 더뎌 보이지만 사실 빠른 방식이고, 연역법이 통쾌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는 방식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메리츠가 하나 기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주주 중심주의를 하는 게, 저는 도덕과 명분은 희마리가 없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네. 눈앞에 당장 몇십억 갖다 놓고 어떤 걸 할래라고 할 때 도덕과 명분을 택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저는 스캡티컬한 쪽이고, 예. 저희가 확인시키고자 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따라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먼저 했지만, 우리와 같이 경쟁하는 회사든 지켜보는 회사든 이러한 방식을 따라하면서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방식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주중심주의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론적인 네네. 아니면 학계에서나 뭐 행동주의 펀드가 어떤 바이럴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오히려 그런 주주중심, 어쩌면 정상적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그 CEO의 역할 네. 는 사실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이고, 왜 얘기 안 하는지도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런 귀납적인 사례를 통해서 바꿔보고 싶다고 하셨으면은, 이게 뭐 다른 전문 경영인 CEO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까 이제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대주주가 경영권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에 대한 착각 내지는 탐욕. 두 번째는 승계를 앞두고 발생하는 이제 이해 충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김동완 의장님이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주주 배분대로 정확히 하는 게 옳다는 거를 하면 대부분 처음에 수긍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등대지 않고 그렇게 파부침주 심정으로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승부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게 결국 회사의 돈도 잘 벌고 성장도 잘 되는구나라는 현실적인 이득으로 보여주면 대주주가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만 두 번째 승계 문제는 저는 그냥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대주주가 계셔서 그건 제가 어쩔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첫 번째는 경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주주의 편취가 있으면 네. 거의 가담한 사람들이 이너서클이 됩니다. 로열티. 그들이 그리고 더 많이 해먹습니다. 첫 번째, 오너한테 100을 챙겨주면 저들은 한 500쯤 해먹고, 두 번째는 문화가 아주 더러워집니다. 정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실감을,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본업에 집중해 성과를 내는데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이 대주주한테도 이게 다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행운입니다. 딸 하나 있는데 미국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조금 아픈 얘기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굉장히 부회장님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제 행동으로도 많이 옮기셨고 이번에 지배구조 개편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메리츠금융그룹에 대한 인식이 제가 주변에서 취재하기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공시했으니까 그거 봐라. 친절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할게요. 그때 배당 컷 할 때, 배당 컷 하면서 우리는 배당 주주 가치를 위해서 배당을 줄일게요. 자사주 살게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진짠가? 이거 왜 그러는 건가? 이게 궁금한데 전화해 보면은 공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투 스마트. 네. 그래서 뭔가 얘기하면은 그것도 못 알아들어?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면은 그걸 왜 해?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때문에 뭔가 이렇게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취지, 심지어 부회장님이 언론과 인터뷰한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왜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먼저 이제 그 사과를 드려야 될 게 이제 그러한 그 컬처나 그러한 그 분위기의 원흉이 접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화제에 있던 IR 본부를 다 없애버렸고 증권도 하지 말라 그랬고 지주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계열사에는 IR 담당 팀이 없고 전담자도 없습니다. 경영 관리를 하는 사람이 0.5명 정도가 성실하게 공시하고 오는 전화를 받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버크셔 해더웨이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차이가 버크셔 해더웨이는 다행스럽게도 장기간 투자자들이 있어서 워런 버핏이 이제 연차 보고서를 쓰고 직접 1년에 한 번이지만 주주총회에서 모든 굉장히 길게 하면서 다 설명을 해서 일단을 해소를 합니다. 그 IR이나 인터뷰나 이런 걸 하지 않지만 투자자와 경영자는 적정 거리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든 IR이든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하면 지금과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의 관심은 앞으로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예측과 자기 뭐 전망과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할수록 사람이 심약해지거든요. 경영자는 환경이 바뀌면 안면몰수하고 새로운 결정을 확 내려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심약해집니다. 해놓은 말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이런 걸 많이 하면 에고 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스타일리스트로 변한 우리는 생존과 번영이 더 중요하지 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거리를 두자고 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들을 이제 목격을 하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통합하면서 사실은 한 여러 달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조금 더 그 타임리하게 정교하게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최근에 한 증권사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IR 팀장으로 이제 결정을 했고 네. IR 팀을 만들 겁니다. 12월 중에. 근데 그 IR 팀의 기능이 이제 보통 IR 팀처럼 이제 아웃바운드 콜을 하고 우리 주식 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웹을 중심으로 훨씬 더 그 정보와 자료들을 잘하고 오는 인바운드 콜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 제가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제 CEO가 레터를 홈페이지에 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기의 실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증권업과 이 손보업에서 어떤 부분들이 손익을 크게 좌우하는지 원리까지 해서 한 2, 3년에 걸쳐서 1년에 2번 정도 꽤 자세한 레터를 게재하고 그 내용들을 IR팀이 문의 오는 데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방식으로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좀 불친절했던 거는 다 제 탓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 IR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 주가라는 관점에서 맞습니다. 접근하고 그 주가를 움직이는 게 누구냐면 기관 투자가 혹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다중에게 친절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환경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맞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뭐 주주로서도 그렇습니다만 여론 주도층이 그리고 소비자거든요. 그럼요. 그 주주들이 또 주주이자 소비자가 될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 개인 투자자단에서의 어떤 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경영자로서 오늘 모셨습니다만은 사실은 CIO 역할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또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과감한 결정과 또 퍼포먼스를 내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도 어렵고 전 세계도 내년에 이제 분명히 리세션이 올 거다 이런 네네. 굉장히 그 부정적인 시황관을 많이 갖고 계시고 부회장은 어떻습니까? 내년 경제 혹은 내년 시장에 대한 부회장님의 생각의 단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매크로에 대한 그 전망은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 하면 제일 넓은 영역이 매크로 이카노미스트들 자리라고 제일 잘 들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 네. 어떤 경우에도 저는 뭐 그 집중하면 길을 찾고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년도 저는 이렇게 비관적이지 않고 네. 우리가 성장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으로 다만 리스크에 대해서는 훨씬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 7개월 전쯤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리퀴디티 크런치가 올 거다 분명히 예. 부동산에서 진원이 돼서 그런데 이제 누가 그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 뭐 20-30% 이 정도인데 그에 대한 대비를 하려 그러면 그 펀딩이 완전히 말라도 저는 1년 반 정도 문제가 없으려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가져가고 그로 인한 기회 손실이 얼마일까를 계산해 보니까 증권 캐피탈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돈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건 좀 큰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있지만 그 대주주하고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주 두텁게 자금을 가져가면 기회 손실이 한 1년에 한 2천억 발생하는데 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안 생긴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불편하시냐? 그런 거를 여쭤보는 것도 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경우는 하시는군요.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내부 유동성 한 6-7조 가져가야 되니까 예. 뭐 1초도 안 걸렸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 6-7개월 전에 이미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증권이나 캐피탈이 돈 얘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대신에 이제 내부의 원성은 많이 듣고 있죠. 예. 왜냐하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예, 못 쏜다. 못 쏘지. 그러니까 일제히 이제 저를 보는 거거든요. 네. 저 사람이 그랬을 거야.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거는 몰라서가 아니라 낮은 확률인데 큰 돈을 날려가면서 해야 되는 안전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걸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김 프로님 질문을 조금 더 좀 집요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시장 정말 안 한다고는 하셨지만 그 컨퍼런스 콜 하시면서 그 자본 배분을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때 하셨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많은 투자 기회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좀 낯설게 느끼긴 했어요. 이렇게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건데 왜 투자 기회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시지? 이건 저희는 어떤 의미이셨어요? 저희가 PF를 제일 공격적으로 할 때가 2011년, 12년이었습니다. 앞에 시체가 확 널려 있어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가 저희는 제일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역발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여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참 낯선 CEO를 만났습니다. 저도 자본시장 취재 오래 했는데 그 주주 중심주의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행하시고 난 이야기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한국의 자본시장, 증권시장 이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 여기 더해서 그것을 이끄는 부회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걸 좀 포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우리 메리츠 그룹 안에서는 되게 익숙한 얘기입니다. 제가 조 회장님 앞에서도 편하게 하는 얘기인데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는 같다. 그게 저는 주주 중심주의를 한 줄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경영권이 첨부 인권처럼 첨부 경영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그 경영권이 50%를 넘으면 그거는 그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보장이 되는 것뿐이지 하늘이 내린 그 경영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주들을 대상으로 계속 신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적대적 M&A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지만 프랙티컬하게 언론도 저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카르텔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실효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해서는 저는 일반 주주들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적대적 M&A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 그 승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상속 증여에 대한 세율은 이거는 굉장히 양심적인 대주주마저도 이 일반 주주와 이의 상충을 야기할 정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좀 그 대타협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주주분들께 지금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승계가 자녀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건지 기업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건지 충분한 그 관성적이지 않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결정이니까 그게 승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을 물려줄 것이냐 돈을 물려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결정이고 나머지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결정은 첫 번째 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메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주 중심주의, 대주주의 한 주와 일반 주주의 한 주가 정말 같구나 저기는 이제 그거를 실천해서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획득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이득을 얻는가를 저희는 데몬스트레이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렇게 하니까 이득이구나 따라오고 그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 저희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귀납법적이긴 하지만 더뎌 보이긴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거를 정말 하고 싶습니다.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본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받고 있고 또 저희가 한 4년, 5년 동안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빨리 스마트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에 휩쓸리고 또 시장에 이제 진저리를 치고 떠나는 분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장이 또 과열 국면에서는 또 너무 과잉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굉장히 많이 늘어난 개인 투자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젊은 분들에게 투자의 선배로서 네네. 좋은 조언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제는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나는 투자에서는 지능보다 기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얼마나 잘 핸들링할 수 있냐가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을 매일 합니다. 전날 술을 먹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매일 운동합니다. 지금 2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에 한 20분 정도 이제 명상 그런 복잡한데 그런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그냥 호흡을 느끼면서 몸에 힘을 빼고 내 호흡을 느끼거나 혹은 내 몸 이게 바디 스캐닝이라고 하는데 내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가 어떤 느낌인지를 이렇게 천천히 느껴보는 한 20분 정도 1-20분이면 됩니다. 이제 그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말버릇인데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 있는 임원들한테도 이제 자주 하는 얘기인데 어두워지면 불을 켜라. 심각해지면 지는 거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 세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디 스캐닝을 하고 명상 호흡법을 하는 거는 편도체를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방식입니다. 투자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네. 공포에 질려서 이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줄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운동은 뭐 전반적으로 다 집중력을 좋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버릇 웃는 연습 뭐 이런 것들은 아까 MPFC라고 해서 전전두피질이 우리의 판단력과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실전을 통해서 이제 이걸 해봤기 때문에 효과를 압니다. 이 세 가지를 자기 관리 차원에서 운동하고 이완하고 그 다음에 이 전전두피질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 세 가지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습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도 매일 그 책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어제까지 유효했던 지식이 오늘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강박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그 공부를 하시면 투자자로서도 그 성공 확률이 높고 그 한 개인으로서도 좀 행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 거의 말미에 잘 장식하려고 제가 많은 질문을 이런 케이스로 드렸는데 네. 지금까지 받아본 답변 중에 가장 프랙티컬한 답변이 아닌가. 추상적이지 않고. 저 이거 방송 나갈지 모르겠는데 네. 김프로님 오늘 인터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셔요? 업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예전에 교분이 있었던 관계도 있고 또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그 제가 후배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와 굉장히 더 훌륭해지셨다. 굉장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경영자로서 또 이 리더로서 굉장히 그 훌륭하게 변화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많이 모자라면 저도 많이 배우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시간 되실 때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과 함께에서는 그 김용범 메리츠 금융지주 부회장님을 모시고 최근 메리츠 금융의 어떤 지배구조 개편과 그거의 취지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지배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신 김용범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연말쯤에 3% 다이어리를 만들어서 이 수익금을 저희 그 보호 종료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수익금으로 그걸 2년째 하고 있는데 3년 이번에 3년째죠. 3년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이건 오늘 특별히 이제 발송을 이거는 제가 선물을 감사하게 받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희도